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이어 올해 경제사회 분야 최대 이슈가 될 정년 연장의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국회에서 실시하는 내란 국정조사와 계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분위기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정년 연장이 경제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최근 경영계가 정년 연장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조만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경영계와 노동계가 바라보는 정년 연장의 해법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정년 연장을 사회 의제로 끌어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해 9월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의힘이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근데 지금의 고율의 인건비인 연공급 임금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없다. 우선은 청년이든 고령 인력이든 계속 근로를 하고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그 경제활동 인구, 주된 연령층이 지금 50대,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47% 가까이가 이 경제활동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들이 사실상 이 52세를 전후로 해서 조기 퇴직 당하거나 아니면 정년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사실상 상당 기간에 그 소득 절벽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정년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취업난 문제는 신규 채용을 꺼리는 국내 기업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잔류 인력들이 고령 인력들이 남게 되면 그만큼의 기업의 채용의 여력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구인 배수가 0.5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한 개의 일자리에 두고 2명의 구직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많은 연구소가 밝히고 있고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자 노사가 모두 노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연공급 체계를 바꿔서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몇십 년간을 지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년 연장이라는 워딩 자체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하에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것은 강력한 노조와 그리고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아니면 안정적인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만 보장이 되고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고용 방식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 반박합니다. 만약 재고용 방식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차별과 재고용 이후의 저임금 문제, 노동시장에서 이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고용 방식이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실상의 촉탁을 통한 재고용 방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계약 과정에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급여 수준이 낮게 되는 방식으로 될 것이고, 대기업들은 오히려 노동조합 있는 곳 있고 그러니까 교섭력이 강하니까 오히려 근로조건 저하가 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퇴직자부터 취업 전 청년까지 각각 상황이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도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연장도 해야 되고, 그게 노인 연장 해주는 거는 금액을 조금 하단계로 내리면서 하고, 청년 취업도 또 늘리는 방향으로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단 그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준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다 같이 공존하려면 이걸 완충할 수 있도록 퇴직 임박한 분들은 그 급여를 조금씩 낮추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정년을 조금 연장하고. 취업난과 관련해서도 정년 연장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들도 정년 연장을 세대 갈등이 아닌 인구 감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청년 취업이 좀 위축되겠지만 충돌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좀 찾아보면 정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해오던 노동 인구수가 있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노동 연령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노동 연령으로 진입하는 사람 수는 적어지고, 그래서 원래 유지해오던 노동 인구수를 계속 가져가야 이게 좀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년을 늘리는 게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해요. 경영계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33년까지 법정 정년 연장 만 65세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한다 해도 8년인데 일본의 경우 매우 긴 시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풍족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정년 연장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맨 처음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선별적 정년 연장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의무적 전원, 희망자적 전원을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됐고, 시민들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도 늦었다는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은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입니다. 비용 관점에서는 그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8년까지 그렇게 버티기에는 사실 좀 너무 긴 감이 있고요. 얼른 일단 그 제도 변경을 도입을 해서 조금씩 정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청년 취업난은 정책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부문에는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딱 인건비를 묶어놓으니까 연장을 하면 신규 인력을 못 뽑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두 자리가 충돌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도 인건비를 일정 수준에서 묶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안 만들어지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인건비를 묶는다라는 것을 제약 조건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을 하는 등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정부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히 평생직장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주요 경제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현행 60세 정년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포트에서도 나왔듯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정년이 연장될 시 청년 고용이 지금보다 더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 다른 결론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OECD나 해외 자료에서는 고령 인력의 고용과 청년 고용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기업의 비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이래 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는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했듯 기업이 인건비를 묶어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풀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고령 인력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현재 정년 연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쟁점은 정년 연장 사각지대에 속한 고령 인구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 인력을 65세까지 연장하기 위해 어떤 근로 유인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법정 정년 연장 혜택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국내 임금 피크제가 급증한 배경도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변화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60세 정년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비중이 22%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300인 이상 대기업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19.5%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65세 정년 연장 역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을까요? 최근 추정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혜 인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시 2029년까지 121만 2,556명이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정년제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추정해보면 앞서 언급한 연장 대상자 중 38.8%만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즉 65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돼도 나머지 61.2%의 노동자는 정년 후 재고용과 같은 기간제 형식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정년제 실시 여부가 아닌 사업장 규모로 분석한 내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노동자의 91.5%가 정년 연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단 3%만이 정년 연장 적용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정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논의돼야 할까요?
네, 이번 정년 연장 논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63세인 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하면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 도입 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경우 연금 납입을 위한 의무 가입 연령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오히려 조기 연금 수령을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유인 정책 그리고 연금 수급정 소득 공백에 대한 방안이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가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핵 관련 현황을 짚어보고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전국 시계가 다시금 빨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3권이라 그러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독립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뭐 계속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선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 또 한 번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 심리에 직접 나갔습니다.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뭐 아니다, 모른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을 바꿀 만한 뭐 핵심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역시 깊이 있는 신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그 CCTV 영상이 재생이 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이 계엄군 투입이 단순히 경고성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울러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투표지 다발 사진과 이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도 같이 재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서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안을 29건 발행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탄핵 심판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고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나오고 설 명절이 끝나고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이 증인 신문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고령을 둔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 변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진 않는 반면에 탄핵 심판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 탄핵 심판은 이 실시간으로 또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널리 알려서 여론을 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과 동시에 아시다시피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 전국 주도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다시 한번 확보한다 그러면은 이 헌재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윤 대통령 측이 현재 탄핵 심판의 증인을 24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야당이 추진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 증인이 얼마나 신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수의 증인이 변론으로 이제 나선다면은 이 심판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 공범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간을 늦추면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공수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강제 구인도 못하고 병원에 간 윤 대통령의 동선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가 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소는 또 검찰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직권남용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많이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선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다뤄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한 것이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 본안에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수처 능력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있는데 그게 또 한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 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합니다. 삼류 사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 국회가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좀 맡겨두고 전국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 청문회가 사실은 이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인데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증인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이제 뭐 본인 얘기하기에 바쁘다. 역시 이렇게 좀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정치사법화 단면이 많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치적 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뭐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사법부에 넘기는 등 이런 현상들이 이 사법부의 행위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3권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대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문 이승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일전에 방문하셨던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제 광고 전화 드린 거 아니고 저희 업소 그때 방문하시면서 피해 보실 만한 일이 생겨 연락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아가씨 장사로 돈벌이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도 좀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좀 설치해놓고 씨가 서비스 받고 하는 영상을 촬영 좀 했어요. 진짜요?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본인 가족하고 지인들 연락처 40개 정도 확보된 상태로 연락 한 통 드렸고요. 법무법인 리엠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승재 변호사고요.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이나 금융범죄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일치만 하면 발생하는 아주 고질적인 범죄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주요 수법 등 실태가 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면 진짜 말로 피싱 낚는다라는 표현이죠. 초기에는 이제 전화 등을 통해서요, 전기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지 등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했는데, 이제 이런 전기통신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SNS나 문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기 범죄를 벌이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거래나 아니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무지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으셨던 가정주부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피해자인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피해자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을 받았던, 아니면 학생이나 학생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20, 30대, 30, 40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가 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피해자들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호감을 얻은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경우 중에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사기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 리스트를 입수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나 사회단체가 정한 피해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니까 이 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트리치 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코인이 실제 실물로서 가치가 아예 없는 코인이거든요. 이런 코인을 지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금전을 추가적으로 편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유형이나 아니면 피해 당하는 피해자의 유형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전화기 자체를 아예 피싱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나 아니면 모르는 SNS나 아니면 모르는 메시지, 모르는 인터넷상의 비대면 접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심각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범죄가 계속 이제 좀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뭐 수단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뭐 금융 거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연해서 인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현금 인출하는 데 있어서 금액 제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좀 마련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계좌가 즉시 지급 정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즉시 금융기관에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 등 기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사실상 뭐 이 규책 사유가 있기는 어려워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그리고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가 좀 높기 때문에 신고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고 또 민형사상의 뭐 합의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범 관련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뭐 검찰은 구형 지침에 5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가담자인 경우에도요. 그리고 총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의 구형도 해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이제 사범들은 대부분 말단 수거책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금원 회복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더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뭐 최근에는 이렇게 대출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어려움이 있어서 알아보셨던 분들 같이 좀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기 범죄의 양태상 피해자들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속은 거에 대해서 자책을 오히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 피해금들은 금융계좌나 아니면 요새는 코인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이 돼서 해외에 있는 본범들한테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라 할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규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간 돈을 본범으로부터 회수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코인이나 이렇게 자금 세탁이 된 다음에는 회수하는 방안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인터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인터뷰나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게 좀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피해나 아니면 사건들이 있는지를 좀 널리 알려서 피해를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분들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중개기 관리책이 돼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수거책이나 중개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본범들이나 콜센터들은 다 해외 사무실을 두고 해외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그러한 뭔가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사실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아니면 문자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수거책 등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 보통 회사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데 회사가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가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도 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조금 덜하지만 구속 수사를 많이 받고 있고 형량 역시 적어도 징역 10월에서 많게는 징역 2,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수거책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에 가담했으니까 혐의가 없다 내지는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대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니면 회사에서 큰 금원을 사실 받아다가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사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사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기는 좀 만무하거든요. 이례적이라서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게 범죄 혐의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나 혹은 이미 연루됐다고 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좀 취해야 할까요? 뭔가 사건에 가담하게 되거나 연루되었을 때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뭔가 자료 등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당황해가지고 시간을 끄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즉시 상담을 좀 요청하셔가지고요 자수나 신고 절차를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문제됐을 때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왜 신고나 아니면 이런 자수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지 않았냐. 그거는 처음에 가담했을 때부터 이 사건이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거책들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이 수거책들을 통해 가지고 형사 보상을 받는 아니면 이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거니까 재산이 별로 없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나 아니면 집들을 정리해 가지고 합의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는 이 고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그렇게 쉽게 만연하게 좀 인정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수거책 관련해 가지고 좀 처벌을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면 좀 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별도로 마련된다든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해외에서 범죄는 다 일으키고 경제적 이익도 사실상 그 본범들이 다 가져가는데 책임은 사실 수거책들이 오롯이 다 감당하고 있는 구조가 좀 돼 있고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게 수거책을 통해서밖에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재판 실무나 아니면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수거책들의 고의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심도 깊은 법리 판단이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범죄자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있거나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마련돼야 할 법안이나 좀 제정돼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편이어서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를 또 하고요. 주요 범죄자 같은 경우는 적색 수배를 하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국내로 송환을 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현지에서의 체포는 현지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인력이나 아니면 이런 협조 체계 등이 좀 체계화되지 못해가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검거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나라 경찰력, 다른 나라 수사기관과의 좀 체계적인 연계를 하는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범죄 단체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 단체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국내로 가급적 빨리 송환을 하는 절차들을 좀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 혹은 범죄에 연루돼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수거책으로 이제 가담하게 되거나 연루되신 분들 모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나쳐서 보시면 내가 도대체 지금 한 발 좀 떨어져서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스피싱처럼 보이는 일들인데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욕심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과도한 급여가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피해 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러한 우연한 행운 같은 것들은 그냥 오는 것들은 아니라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조금 한 발 떨어져 가지고 과연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일에 연루되는 행위들은 아닌지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 오늘은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유명 대학교에 체육학과에 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낸 학부모의 자녀는 끝내 이 해당 학과에 불합격했다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고요. 요즘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아지가 다가왔다고 침을 뱉고 강아지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건의 전말과 법원 판결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부정입시 관련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수도권 K대학교의 한 스포츠 학과에서 재능 기부 지도사가 이제 최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K대학 입학의 조건으로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네. 이 최대 입시생 학부모가 이제 직장 동료랑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자녀가 지금 서울 지역 내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안 좋은 데를 가냐, 차라리 K대학교를 가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K대학교에 사격 특기생으로 지금 정원 2명이 있는데 아는 사람 중에 국가대표 출신 코치랑 그리고 K대학의 사격부 감독이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격 감독이 바로 K대학의 스포츠학과 재능 기부 강사였습니다. 기부 강사였고요.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주선이 됐고 이 강사는 국가대표 출신 코치와 함께 학부모를 만나서 6개월치 레슨비로 무려 3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예, 6개월치 3천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됐다는 건데 실제 이 레슨비를 받고 가르쳤다고 하죠. 학생을 또 가르쳤다고 하는데 정작 이 K대학교 실기 우수자 전형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역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는데 하지만
사격 종목 정원 2명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독이 아니고 재능 기부 지도사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나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6개월 3천만 원 이에 더해서 뭐 2천만 원을 더 갈취하려고 이 겸임 교수 행세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애초에 요구한 돈은 총 5천만 원으로 10개월치의 레슨비였습니다. 아, 예. 그런데 먼저 일단은 6개월치만 입금을 했고 실제 레슨은 3개월치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강사가 아들이 41등으로 합격을 했다라고까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합격을 했고 이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수원지법은 이 재능기부 강사에게 사기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격 코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울러 학부모에게 이들을 소개했던 직장 동료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앞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자녀의 로스쿨과 의전원 입학 비리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죠. 그만큼 이제 또 논란이 많고 자녀에 대한 이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은 또 이를 악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음대 교수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내용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네. 자신이 이제 고액 불법 가외를 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 예. 네.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 244회에 걸쳐서 불법 가외를 했고 1억 3천만 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네, 당연하지만 뭐 이 현행법상 이 교수가 과외를 하는 거는 지금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명 학원법이죠. 학원법상 대학 교수를 포함한 현직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과외 교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 입시 비리 이것 때문에 이 음대 교수 사건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교육부가 이것 때문에 법 개정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경우 네.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 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행령 제42조 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 등의 거짓 자료 제출, 그리고 대리 응시 또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칙에서 사전 접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이 평가자와 사전 접촉이 입학 취소 사유로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네. 이런 입시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따라서 만일 이렇게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입시가 굉장히 예민한 만큼 또 공정성에 대해서 또 정부가 많이 또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변호사님 혹시 그 반려동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제가 로스쿨에 다닐 때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로스쿨에 다닐 때 저희 건물 주변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들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또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원우들이 고양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뜻을 모아서 사료도 사고 뭐 이제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은 치료비도 모금을 하고 네. 해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어. 저희 건물 주변에서 살았던 네. 기억이 있고요. 그게 이제 좀
기반이 돼서 고양이 동아리처럼 동물법 학회가 세워져서 네.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챙겨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얼마 전에 60대 남성이 이 강아지가 다가오자 침을 뱉고 이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침을 뱉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폭력 행위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폭행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은 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남의 강아지한테 침을 뱉었을 때는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타인 소유 강아지의 침을 뱉어서 이제 가치를 훼손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네.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 정말 이제 이 강아지의 효용이나 가치가 감소했는지는 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조 감옥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네. 동물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예.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강아지 주인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가 해당할 수 있고요. 또는 재산상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성이 결국엔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강아지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죠. 이 재판부가 강아지 주인이 개 목줄을 짧게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판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먼저 동물보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 대상 동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름, 등록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기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하고 네. 이때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사실 반려견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외출할 때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을 시키거나 또는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공동 주거지의 공용 공간, 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또는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서 네. 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야 하고요. 예.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예. 주의를 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맹견을 키우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예.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 쉽게 파손될 수 없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사용해서 맹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맹견을 사육하는 그 장소 자체에 대해서 경고문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여전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개 목줄을 풀었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어지러운 시국일수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이자 도리이자 또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